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정경제TV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 옆에는 공정경제TV를 같이 진행하는 이태경 대표님 나오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논평하실 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뭐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다 보니까 논평 기계죠. 제 전문이 뭔지 전공이 뭔지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영역이 뭐 가장 중요한 영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의 끈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 오늘도 하게 될 텐데 그 네. 전에 어젠가요? 그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 네. 새누리당이래. 예. 자유당 원내대표가 자유당이죠. 아주 요즘에 핫한 것 같아요. 예, 예. 논평 한 마디만 주시고 넘어가시죠. 글쎄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상승의 역설이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지만 그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포션이 있죠. 그 지지율이 뭐 한 25% 내외는 항상 갖고 왔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굉장히 이게 이제 분산됐던 거죠. 여러 개로 분산됐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집결하는 모양새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역설인 겁니다. 이제 그 25% 가까이 집결하다 보니까 이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극우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자유당도 뭐 최근에 당대표 황교안이 뽑혔지만 뭐 김순례 이런 사람들이 또 다 최고위원 됐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강하게 원하는 지도자가 뽑히는 거고 또 뽑힌 그 지도부는 지지자들의 어떤 욕망이랄까요? 선호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취향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제 계속 호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지금 자유당이 제가 보기에는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극우 정당. 제가 보기엔 뭐 굉장히 파시즘의 냄새가 막 무신 나는 이런 데까지 가버린 것 같고. 파시즘까지.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지율이 10%에서 헤맸으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렵더라도 보수 정당으로 변신하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나경원 등등은 굉장히 기세등등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 외연 확장은 정말 어렵거든요, 저러면. 네. 그래서 저게 뭐 결국엔 늪이 되지 않을까라는 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면 굉장히 마음이 놓이네요. 마음이 놓여. 지금까지 제야 논평계 고수 이태경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몇 안 되는 우리의 애청자분들께서 이거 뭐지? 약간 포맷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몇 회 진행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좀 더 쉽게 다가가야겠다.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하고 좀 더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돼야겠다 생각이 돼서 일단 우리끼리 소통을 잘하자. 그래서 한 사람만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예. 이렇게 대화를 같이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해서 이렇게 네. 조금 포맷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초대 손님은 말이 좀 무색하지만 항상 옆에서 우리 한 식구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이라기보다 그러나 이 부동산계의 대한민국 부동산계 뭐 제야라고 이제 표현하기에는 이제는 거의 주류의 반열에 오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남기업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예, 인사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남기업입니다. 요즘에 공공임대주택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네, 요즘에 아주 그냥 핫하세요. 그냥 네. 뭐 라디오에도 여러 차례 나오시고 TV도 나오시고 뭐 팟캐스트 나오시고 종횡무진 하고 계시면서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유시민 고칠레오에 나왔었죠. 그렇죠. 가장 예, 핫한 프로그램. 예, 네. 거기에서는 이제 참여정부가 굉장히 잘한 부동산 정책을 잘한 정부다. 다른 정부에 비해서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정책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잘한 거다. 이제 옹호를 했었죠. 이렇게 대놓고 옹호하는 그런 학자나 그런 단체가 없는데 저희가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초청해가지고 제가 한것 평소에 같고. 알던 거랑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전략적인 옹호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또 문재인 정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문재인 정부 참여정부는 부동산에서 굉장히 용감하게 나갔고, 근데 재벌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죠. 네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부동산에서 모두 현재까지는 많이 실망스럽다. 예. 그렇죠. 뭐 이쪽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도 대북 관계 외에는 지금 다 기대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어, 걱정이 많이 돼요. 예. 우리 논평계 제야 고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동의하시나요? 그 평가에? 좀 참혹하죠. 참혹하고 참혹할 예, 정도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방선거 끝난 무렵 한 70% 정도 됐었죠. 넘었었는데 지금 뭐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죠. 근데 떨어졌는데 안타깝다. 그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랐는데 역시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특별히 서울 아파트 가격의 대폭등이었다고 봐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중산층과 서민들의 기대가 완전히 이제 무참히 그냥 짓밟히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적인 예로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가 30억 되는 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게요. 네, 이 정도지.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지. 뭐 아주 화가 나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내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32평 기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만약에 강북에 있었던 한 그 4억에서 한 7억 사이 걸쳐있던 아파트들이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2배씩 뛰었다. 이러면 이제 그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정말 이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지지율이 자꾸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 내지는 이제 일자리를 주된 원인으로 그러니까 지지율 폭락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뭐 거기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있겠죠. 있을 텐데 가장 크게는 제가 보기엔 부동산 가격의 대폭등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오늘 공공임대주택을 예. 오늘 논해볼 텐데 네. 오늘 제목이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것 예. 에브리싱 A부터 Z까지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막 파고든 사람들 공부하지는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냥 말로 풀어보면 공공이 임대하는 주택이죠. 공공이 주체가 돼서 임대하는 공공이라는 건 정부를 예, 말씀이시죠? 정부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뭐 LH나 지방공사나 민간도 여기에 참여하는데요. 그 공공택지 정부가 이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수용한 거를 공공택지라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집을 져서 임대해 주는 게 공공임대주택이고 또 민간도 거기에다가 기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임대해 주는 것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알듯이 공공이 집을 지어서 혹은 사들여서 임대해 주는 거.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나요, 정부가? 이거는 이제 복지의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죠. 바로 전데요. 예. 뭐 대한민국의 한 54% 정도 아니 44% 정도 44%. 예, 거의 가구는, 절반에 육박하는 예. 건데. 예. 서울은 아마 절반 50%가 좀 넘을 텐데요. 어, 예, 그 과거는 이제 집이 없이 민간 임대 시장에서 혹은 공공 임대주택에서 이제 거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택이 아닌 곳에서 뭐 오피스텔은 좀 괜찮은데 주택이 아닌 뭐 비닐하우스, 쪽방 여기는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움막 심지어 뭐 이런 어. 데서 한 제가 보기엔 60에서 70만 가구 정도는 60, 거기- 70만 가구요. 가구. 6만이 예, 아니고 예. 거기서 집이 아닌 예.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예. 60만, 70만 예. 가구요. 굉장히 그렇게 충격적인 숫자네요. 그렇게 예상이 돼요. 예.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뭐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공공임대주택은 그냥 딱 하나로만 정의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주거 빈곤층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소득 분위로 따져가지고 1에서 4분위 1을 저소득층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5에서 8분위 1을 중소득층, 그다음에 이제 9에서 10분위 1을 고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뭐 영구 임대주택. 네. 그 말 자체가 영구적으로 임대한다는 거죠. 몇십 년. 그렇죠. 그냥 뭐
기한이 없는 없나요? 거죠. 아, 기한 계속 없이. 임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50년 그 임대주택. 예, 50년 동안 임대하고 그 이상은 뭐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30년 국민 임대주택이 있어요. 아, 예, 그건 30년 하는 거고. 또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 또 기존의 주택을 정부가 전세로 이렇게 가져와서 또 전세죠. 예, 전세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은 그러니까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기 전세 주택,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프트, 예, 이거는 좀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 전세 주택은 기존의 전세금의 한 80% 수준. 그리고 매년 올라가요. 전세금도 매년 올라가니까. 네네네. 예, 그거는 이제 5분위에서 6분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고 또 5년 임대주택이 있어요. 5년 동안 임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입주한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처음으로 이제 우선권을 주죠. 10년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행복주택도 있고. 아, 뭐 이렇게 많아? 예, 많아요.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죠?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정부에서 정권별로 이제 그 자기 정부를 대표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상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박근혜 정부에는 행복주택, 네네, 그렇죠. 유명했죠 그거. 예, 네. 그리고 또 뉴스테이 뭐 예, 이런 게 뉴스테이 나왔죠. 있었죠. 예, 뭔지 잘 모르지만 뉴스테이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뭐 이런 게 맞아, 나왔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하여튼 자기 정권에서 우리는 그래도 공공임대주택 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상품을 계속 출시를 해서 종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정부별로 좀 이렇게 다른 임대주택을 내놨는데 네. 이 사업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예. 뭐 박정희 때부터 임대주택은 좀 있었는데 DJ 정부부터 아주 맹렬하게 그때의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30년 네, 네. 임대하는 건데 그때 초기에는 좀 그 공급을 잘 못하다가 한 후반기 2001년부터 공급량을 많이 늘렸고 참여정부에서 장기 그러니까 국민 임대주택의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려요. 매년 한 9만 호 정도. 국민 임대주택이라면 그 소득별로 약간 유형이 달랐잖아요. 예, 소득층별로 저소득층에 1분위에서 4분위. 4분위에 있는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저소득 네. 무주택자이면서 저소득층. 30년 이상 장기 임대. 예, 30년 이상 장기니까 한 세대는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노무현 정부의 특징이었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장기도 그냥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에. 그럼 대충 생각해 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가게를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다. 집중적으로 볼 수 공급했어요. 있- 예. 그럼 이명박 때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때는 뭐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공급을 하는데 이제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을 좀 그때부터 많이 해요. 그러니까 10년 분양, 5년 있다가 분양하는 네. 거 그거를 좀 공급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또 뭐 공공 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보금자리 주택에서 그러니까 공공이 수용한 땅 위에서 공공 택지라고 부르는데 그 땅 위에서 지은 주택 공공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시중보다는 굉장히 싸게 분양하는 거예요. 네. 그거 분양받은 사람이 이제 로또 맞은 거잖아요. 거죠. 그런 얘기 많았어요. 뭐 맞습니다. 저쪽 예. 그 수도권 쪽에 그런 뭐 시세보다 70% 정도라서 이거 사면은 로또다 해서 엄청나게 뭐 청약이 밀린다 예, 뭐 이런 맞아요. 그런 예. 뉴스가 꽤 나왔었거든요.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뭐 내곡동이나 이쪽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뭐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음.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은 뭐 말 그대로 지금 그때 당시에 당첨돼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시대 차이라는 게 뭐 지금 엄청 났겠네요. 최근에. 어마어마하다고 봐야죠. 뭐, 예. 근데 그런 걸 왜 한 거죠? 그 누구를 위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공 임대주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그렇죠. 있고 또 하나는 자가 보유를 지원하는 거가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자가 보유 지원에 좀 더 집중을 한 거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도 하긴 했지만
참여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집중했고, 집중했고. 예, 거의 뭐 굉장히 한 85% 이상을 거기다 쏟아부었고, 이명박 정부는 한 60%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저소득층에 거기에 썼지만 한 40%는 이런 중산층 이상이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집을 공급하는 LH 건설 원가보다 아무래도 시가의 한 80%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LH는 굉장히 이익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건설 원가, 토지 매입 비용, 토지 그 조성 비용, 또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거하고 그거보다 굉장히 아마 좀 더 비싸게, 그거보다 굉장히 많이 남는 장사이겠죠. 그리고 또 민간도 한 80% 정도의 집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 좋고, LH도 좋고 민간도 좋고. LH가 땅을 수용할 때 좀 더 시가보다 싸게 수용하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수용해서 그렇게 판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드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가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또 다른 장치를 둬야 영역이고. 되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이 지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네네. 쪽방 뭐 이런 데서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음. 사실은 이 가구들이 주거 안정을 누리게 되면 사회가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참여정부가 굉장히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LH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였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5년 땅은 싸게 사고 땅 싸게 샀으니까 뭐 공급 싸게 하는 것도 문제 없었겠네. 네. 보니까. 5년 분양, 10년 분양은 LH에서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죠. 어, 돈 엄청나게 버는 거죠 거기서. 그게 약간 좀 그 사람들의 욕망을 좀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공공재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좀 건드렸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LH도 좋고 그냥 일반 이제 시민들도 좋고. 예, 수분양자도 좋은 거예요. 예, 수분양자는 로또 맞고 LH도 비싸게. 뭐 시민들 다 좋은 건 아니고 맞은 사람만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공공주택이 이제 공급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부터는 오히려 공공주택의 취지가 조금 꺾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음, 자가 소유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예, 그쪽으로 좀 변했다. 많이. 예, 그럼 애초에 그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어떤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네.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어떤 동향, 특히 우리 소위 선진국들 네, 예. 동향은 좀 어떤가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네네. 듣고 싶은 게, 남 소장님한테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 뭐 네. 과거 정부. 그렇죠.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평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특별히 그 공공임대 예, 예.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 보면 정책을 발표한 거 보면 공공 분양, 아까 말씀드린 분양을 분양, 하네요.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뭐 생애 단계별, 뭐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제공하지만, 사실은 1분위에서 4분위에 무주택, 그러니까 서민이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기보다는 하여튼 다양한 걸로 신혼부부에서 또 제공하고, 또 공공 분양을 통해서 자가 보유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자가당착적인 게, 이미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거를 방향을 택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전공법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던 보유세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로 안 되는 사람들이 1분위에서 4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다주택자들은 그냥 놔두니까 시장에서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공 분양이라는 걸 택해서 싸게 좀 공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욕구도 만족시키고, 이제 그런 정책이죠. 좀 애매모호해 보여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그런 원리를 예, 예. 상당히 고수하면서 예, 정책을 예. 펴려고 하는 예, 듯한 예, 느낌이 예. 드네요. 그럼 약간 좀 공공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취지가 좀 꺾인다. 그리고 약간 실망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꺾인 취지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예. 드네요. 예.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은 이렇게 통계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들은 자가 보유율이 높아요. 예. 그리고 그걸 같이 봐야 되는군요. 예, 자가 보유율이 좀 낮으면 공공임대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요. 그거 당연한 말 같긴 한데 그게 당연한 건데. 독일이 좀 예외가 독일이 좀 예입니다. 독일. 독일은 네네. 그 자가 보유율이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우리보다 더 떨어지네요. 예, 10% 네. 이상 낮은데 여기는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4%가 안 돼요. 그럼 예, 나머지는 민간임대라는 민간- 거죠. 민간임대.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사실은 정부가 법률을 통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을 보정해 주는 거죠. 강하게 눌러서.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뭐 10년 임대 뭐 이렇게 예, 강제하고 뭐 예, 이렇다는 예, 거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예. 못 올리게 올리고. 하고 예.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거죠. 법률을 누르는 거죠. 네. 예. 굉장히 좀 특이한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치들이 되게 시급하다고 느껴지긴 그렇죠. 하는데요. 민간 임대 시장에서 지금도 뭐 그 임대인이 지금도 뭐 갑이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 갑 정도가 임대료- 아니고 예, 신이에요.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임대료를 뭐 하여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거나 임대료를 상한하는거나 이런 거를 아직 도입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보면은 자가 보유율이 76.4예요. 우리나라는 작년치로 보면 56%거든요. 자가 보유율이.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76.4인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4.6%. 우리나라는 지금 6.4%, 7%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2017년 기준으로 7.2%인데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시점으로 보면 6.4%, 2015년에 6.4%예요.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인데 노르웨이라고 하는 선진국은 4.6%밖에 안 돼. 근데 이 나라는 보면은 76.4%의 자가 보유율. 자가 보유율. 예. 우리가 공공임대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뭐 네. 네덜란드는 34%가 공공임대 네. 주택이네요. 그리고 자가 보유율도 우리보다 약간 높죠. 56.5%. 이 정도 공공임대 주택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산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공식도 깨지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그쵸 거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오는 걸 뭐 반대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여기는 이제 뭐 상상할 나타나지 수가 않겠죠. 없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덜란드로 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독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도저도 아닌 지금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핀란드를 좀 모형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핀란드는 자가 보유율이 66.4%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10%가 조금 넘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게 해서 자가 보유율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열심히 공급해서 지금 한 7%대인데 한 15%대 지금 여기 핀란드는 13% 정도 되잖아요. 15%대로 높이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제공하면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내놔라. 내놓을 수 있도록 보유세를 강화해서 네. 민간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네. 예, 그 연착륙 시켜가지고 네, 네, 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네. 저소득층을 위한 네, 네, 그러니까 네. 5년 있다 10년 있다 분양하는 거 말고 공공주택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게 그거는 좋겠다. 일단 왜 하는 건가요? 5년 후, 10년 후 분양 전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예, 정부 입장에서는 LH 입장에만 생각해 보면 LH는 이런 논리 같아요. 자, 우리가 3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 좋다. 주거 안정을 하는 건 좋은데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네. 5년 분양, 10년 분양해서 우리가 거기서 벌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음. 예, 거기서 돈을 벌어서
거기서 번 돈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열심히 지어서 거기서 이제 거긴 손해가 막심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5년 분양, 10년 분양하면은 보다 시장 가격보다 싸게 구입하니까 자기가 자기 집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시장에서는 5억인데 4억에 분양을 받으면 1억 정도 차익이 나잖아요. 예. 네, 로또인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일반 시민도 좋고 LH도 우리도 여기서 적자를 보전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뭐 이런 네, 논리인데 저도 그런 뉴스를 많이 봤어요. LH나 이런 공공기관이 뭐 방만 경영한다, 뭐 네. 적자에 시달린다라는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실제로도 실제로 정말로 적자인가를 들여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